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강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신 여러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는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작할까요? 제목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답 소리가 좀 지지부진하네요. 사실은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봐도 자신 있게 네 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쉽지 않죠.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에휴,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닙니다.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세상살이가 이렇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다, 그냥 잊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영생 복락을 약속받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은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확행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세 글자 가운데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확자입니다. 확실하다. 왜냐면요, 행복이라 영어로 말하면 happy, 그렇죠? 어원을 따져보면 happen to에서 나왔습니다. happen to라는 거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십니다만 일어난다,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히 일어난다.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맞닥뜨렸다 하는 겁니다. 행복을 행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렇게 쉽지 않다. 행복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행복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을 저 뒤로 밀어냅니다.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공식은 이런 겁니다. 행복하려고 그러면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가 높아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공식이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 약 11위. 그런데 행복지수는 58위. 그러니까 우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틀림없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식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적 계속 학생들을 밀어붙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성적은 모두 최상위권이었는데 학업에 대한 흥미도나 즐거움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보시면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수학 성적 대한민국 우리 학생들 전 세계 1위입니다. 대단한 차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업 흥미도 재미없다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가치,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데 수학에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보다 수학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더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학 성적이 자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는 수학, 재미도 없는 수학, 그리고 항상 자신 없어 하는 수학, 이거를 1위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니 얼마나 그냥 마구 밀어붙이는 겁니까?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꼬마 녀석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독입니다. 제목이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고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그러니 이 꼬마 녀석도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는 행복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던 성적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소확행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소확행이 아까 보신 그 정의는 어학사전에 나온 거고요. 도대체 왜 2008년에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소확행을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는지 그걸 보면 네이버 이번엔 시사상식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줬기보다는 일상에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꿈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전의 풀이를 보면서 집을 산다, 취업을 한다, 그리고 결혼한다는 것이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렇게 큰 꿈인가? 꿈인가?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꿈인가? 여기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크지만 불확실한 행운. 무슨 생각나세요? 크지만 불확실한 행운. 최소한 로또 정도는 돼야지요. 이래야 크지만 불확실하다고 그럴 텐데 아니 결혼, 취직 그걸 크고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면 참 안타깝지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로또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아서 사망하는 것보다 16배가 어렵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확률이 낮은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하냐? 행복하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새해 소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에 오른 것은 바로 로또 대박이었습니다. 매년 사람들의 새해 소망에서 빠지지 않는 복권 당첨. 사실 벼락부자가 되는 행복한 상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꼭 복권 당첨이 아니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하루아침에 떼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요즘,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이들의 삶은 돈이 많아지면서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전주에 살고 있는 38배 한기수 씨. 한 씨에게 불행이 닥친 건 역시 큰 돈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그냥 좋았어요, 둘 다. 그러셨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그 조금 전에 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조금 가족 관계는 틀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날 만큼 금슬이 좋았다는 한 씨 부부에게 어느 날 무려 170억 돈벼락이 내린 것입니다. 뒤에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 가셔서 벼락부자 구후라고 치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뒷부분에 가면 바로 이 주인공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170억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내 인생을 망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다. 돈 많다. 시간 많다. 할 일 없다. 뭐 하실랍니까? 뭐 하실랍니까? 재밌는 거, 신나는 거, 맛있는 거 쫓아다니겠죠? 그런데 몇 달 해보세요. 재미없어요. 더 이상 맛없어요. 점점 더 센 것을 찾거든요. 어딘가 중독됩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지금 할 일 없고 이 삼박자가 갖춰졌는데 타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 이 170억 당첨 이 주인공도 도박장에 드나들어요. 그러다가 이혼당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크고 불확실한 행복, 이걸 한자로 바꾸면 대불행입니다. 그래서 대불행보다는 소확행이 낫지요. 그렇죠? 예. 그러나 왜 소확행을 찾게 됐는지 그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이걸 삼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한다.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면 돈 드니까 밖에도 안 나간다. 5포시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시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소확행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대한민국의 화두가 됐는지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젊은이들의 아픔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수포자가 늘어납니다. 수포자가 뭐지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영포자도 많습니다. 영어를 포기한.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 입시를 포기한 거고 영어를 포기한 자는 취업을 포기한 자다. 근데 요즘 독포자도 늘었어요. 책을 읽지 않는 자는 인생을 포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확행을 뜻을 따져보니까 그 밑바닥은 굉장히 슬픈 우리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가 쓴 책에서 행복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샘플을 들었는데 각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설악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이런 것들이 행복이다. 이걸 이름 붙여서 소확행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시비를 걸고 싶어요. 이것이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너무 작다. 그 다음에 너무 짧아요. 그 다음에 너무 까다로워요. 이것저것 조건이 다 갖춰줘야 돼. 그 다음에 온통 나밖에 없어요. 조금 좀 길고 크고 함께하는 이런 행복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에서 얘기한 하루키가 얘기했던 소확행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은 이런 겁니다. 행이라는 것은 행자를 보면요, 좌로 뒤집어도 행입니다. 우로 뒤집어도 행입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뒤집어도 같은 행입니다. 이 정도 돼야 진짜 행복이지요. 그렇죠? 요즘 이 사회의 화두가 되는 소확행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추구할 만한 그런 행복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 그걸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유 목사님한테 배우십시오.
그런데 이런 행복을 꼭 믿는 사람들만 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도 뭔가 조건이 좋지 않을 적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고 행복하기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것에 아주 중요한 대목 딱 한 가지만 얘기할 텐데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책은 해피어라는 책입니다. 해피어라는 책은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행복론 강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높은 강의입니다. 여기서 딱 그 내용을 다 전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딱 한 가지, 이 책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한마디로 과정을 즐겨라. 과정을 즐겨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까르페디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를 잡아라. 까르페디엠하고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행복하게서 얘기하는 과정을 즐기라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과정보다는 항상 목표가 우선이었으면 저 깃발을 내가 먼저 뽑아야 돼. 한 회사에 한 10명이 같이 입사했다 칩시다. 내가 먼저 대리를 달아야 돼. 뭔가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점점 바람은 세집니다. 힘들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 이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면은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이걸 견뎌야 돼. 그래야 딴 사람보다 먼저 대리를 달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동기들보다 먼저 대리를 달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뒤에는 쭉 행복한가요? 그 다음에 또 과장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 달고 나면 부장을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모토가 뭐예요? No pain, no gain.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은 평생 고통을 견디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견디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들의 생각을 정리하면요, 산을 오르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할 괴롭고 싫은 일이다. 견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되도록 빨리 정상에 서는 것 단 하나뿐이다. 과정 같은 건 필요 없다. 뭔가 이런 생각이 바로 No pain, no gain을 외치는 성공 지상주의 시대를 살았던 대한민국의 머릿속에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방식이 이렇게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네팔의 카트만두 공원. 히말라야가 처음인 대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절대로 빨리 간다고 다른 사람 페이스에 휘말리다가는 절대로 정상 고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풍나온 개구쟁이들처럼 밝은 표정의 대원들. 해발 3,000m. 힘든 길은 이제부터다. 이곳을 수없이 오르내려 이미 고소 적응이 됐을 포터가 코피를 흘린다. 코피는 고산병의 전형적인 증세다. 히말라야의 복병 고산병.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대원들의 표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나둘 하산하는 동료를 보는 대원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단장님이야 그리고 대장님 모든 분들 동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5,000m 고지까지 있는 것 자체, 고소가 없는 것 자체로 충분히 만족이 됐고요.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꼭 올라가고야 말겠다는 욕심은 생기지 않는다. 절로 비워지는 마음. 욕심은 비우되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만 산은 정상을 허락한다.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 힘든 해발 6,000m. 한 발 한 발이 새로운 기록이다. 최선을 다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정상이다. 정홍인 씨는 정상을 180m 남겨두고 송경철, 정응채, 이상인 씨는
정상을 80m 남겨둔 채 결국 돌아선다. 저하고 윤영현 씨하고 우리 성태 씨 셋이서 지금 정상 도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동직 윤용현 대원이 아일랜드 피크 정상에 섰다. 드디어 저하고 동직이 형하고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히말라야의 눈부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꿈은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이의 몫이다. 최선을 다하는 이에겐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그곳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예, 이 동정상량 봐가지고서는 처음에 몇 명이 출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일랜드 피크 정상에 도달한 사람 몇 명이에요? 딱 두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의 그 기쁨을, 행복을 느끼고 나머지 거기에 못 올라간 사람들은 다 나는 실패했어 그리고 다 고개를 떨구던가요? 아니거든요. 난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에 충분히 만족이 됐고 기쁘다.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산 올라가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대목을 정리하십시다. 바로 페이스에 휘말리다가는 절대로 정상고지 못 밟는다. 앞에서 정웅이가 다른 사람 페이스에 휘말리다가는, 지금 짧은 산은 서로 빨리 가겠다고 높지 않은 산은 서로 달려갈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높은 산, 긴 여정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라는 겁니다. 무엇은 비우되 무엇을 다하는 이에게 사는 정상을 허락한다? 욕심은 비우되 뭘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사는 정상을 허락한다. 뭘 다하는 이에게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그곳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그곳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아까 정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피크 마이너스 180m, 거기가 그의 정상이에요. 송경철은 거기서 100m를 더 가서 80m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서요. 거기가 송경철의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자, 제대로 된 퀴즈, 응용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정상은 몇 개입니까? 이 세상의 정상은 몇 개예요? 사람 숫자만큼입니다. 사람 숫자만.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기가 바로 정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정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웅인이 너는 아일랜드 피크 마이너스 180m 거기가 너희 정상이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거기까지였어요. 내려와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 이상을 갔죠. 자, 또 하나의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몇 가지입니까? 사람 숫자만큼이요? 똑같은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식객 그 만화를 만든 허영만 선생이 만든 답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어머니 숫자만큼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비싼 음식이 아니라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 호박 된장찌개야. 여기서 여러분이 최고하고 최선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성공과 행복이 뭔지를 이제는 조금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취주의자의 삶을 살았어요. 먼저 내가 저걸 따내야 돼. 성취주의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희 반대말이 쾌락주의자입니다.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걸 해야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맞긴 맞지만 위험한 거는 전체를 모르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성취주의자는요, 미래의 포로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고생을 감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쾌락주의자 또한 포로입니다. 현재의 포로예요. 내일은 몰라. 지금 당장 나 좋아하는 거 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과거의 포로도 있죠. 과거의 포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허무주의자입니다. 해봤거든? 별 볼 일 없어. 해봤어? 별 볼 일 없어. 허무주의자들. 그러면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포로던 자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해서 얘기한 것은 이 틀을 깨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날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간은 흐릅니다. 근데 언제부터 과거입니까? 어제가 과거입니까? 이 강의 시작하기 한 30분 전 그때부터 과거입니까? 미래라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인 겁니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시간 하나하나가 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미래, 현재, 과거. 지금 사람이 만든 틀입니다. 그걸 깨버리시라는 거예요. 과정에다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러기로 말하면 산을 올라갈 적에도 그전에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 깃발만 보였거든요. 와, 여기 이쁜 꽃이 있었네. 그때야 비로소 새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비가 보여요. 나비가. 이 사람들의 인생관은 어떤 거냐? Less pain, more gain. 산을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러나 친구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새소리도 듣고 하다 보면 고통이 덜합니다. 그 사람이 더 멀리, 더 높게 나간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아까 no pain, no gain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성취주의자들의 믿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할 괴롭고 싫은 일이라고? 아니, 산을 오르지 않고 어떻게 정상에 설 수 있어? 산을 올라가야 정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정상에 서는 것, 그것만이 원하는 건 그것뿐이라고? No. 정상에 오르는 과정 또한 소중한 내 인생이야. 근데 왜 그 과정을 저 맨날 나는 고통을 참기만 하고 살아야 돼? 난 그렇게 못 살겠어. 난 그렇게 못 살겠어. 이게 바로 지금 less pain, more gain의 인생관입니다. 다시 한번 퀴즈가 좀 많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퀴즈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저기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다 있겠지만 정답은요? 정답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오빠하고 한번 같이 가보세요. 그러면 벌써 왔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여행을 하도 어떤 식이냐? 땅끝마을에 가면 큰 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V자를 그리고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다가 그걸 올려가지고 자랑질을 하려 떠난 인생입니다. 여행길이에요. 근데 가보세요. 더럽게 멀어요. 더럽게 멀어요. 그래서 여행이 고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행복하고 싶었던 그 시절이 실은 행복한 시절이었다. 속된 말로 숟가락 2개 갖고 시작한 신혼, 행복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때,
이제 어지간히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도 키웠지만 진짜 행복은 언제 있었냐?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보다는 뭔가 결과 딱 손에 잡혀야 돼. 여행도 가기 전이 제일 즐겁습니다. 그렇지요? 가는 과정이 즐거워요. 이미 도착하면 행복은 끝나요. 돌아오는 괴로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과에 주목하느냐, 과정에 주목하느냐. 결과에 주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돈과 명예를 갖겠다는 겁니다. 근데 과정에 주목하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내가 작년에는 이런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 앞에 나서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외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돈과 명예 같은 거요. 칭찬과 격려, 여러분이 내적 보상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편지로 격려해 주시고 참 고맙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편지로 기도로 격려를 받아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작년에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또 어떤 분이 편지로 고마웠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더 많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적 보상, 외적 보상이 다 필요한데 우리는 내적 보상에다가 점수를 별로 안 줘요. 지금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통 우리 목표는 돈과 명예. 거기에가 너무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쪽에 쏠려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돈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의 조용한 집 창 밑으로 언제부턴가 동네 꼬마들이 모여들어서 시끄럽게 떠들며 놀기 시작했다. 참을 수가 없게 된 노인은 꼬마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 앞으로 날마다 집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내준다면 한 사람 앞에 25센트씩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몰려왔고 약속대로 25센트를 받은 후 큰 소리로 떠들며 놀았다. 노인은 돈을 주면 다음 날에도 또 와서 놀아달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도 노인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다. 하지만 금액은 20센트에서 15센트로, 10센트에서 다시 5센트로 점점 줄어들었다. 돈이 없어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는 더 이상 떠들며 놀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노인의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됐다는 얘기다. 아주 고수죠? 예. 지금 짜증난다, 싫다. 근데 처음엔 아니었잖아요. 놀고 싶다, 재미나다. 그렇죠?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금 이때는 놀이였습니다. 이제는 노동이에요. 이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노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상을 위한 노동입니다. 지금 놀이 자체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돈 받기 위한 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놀고 싶다 재미있다가 싫다 짜증난다가 돼요. 네. 이건 놀기요, 이건 놀아주기입니다. 놀아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놀아주지 마세요. 저도 3남매를 키웠는데 한 번도 놀아준 일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놀아주는 아빠는 애들이 어지르면 안 돼, 어지르지 마. 애들이 아빠 눈치를 봐야 돼요. 같이 노는 아빠는요, 같이 어질러요. 그리고 나서 야, 엄마 오면 야단 맞겠다, 같이 치워요. 애들도요, 놀아주는 아빠하고 같이 노는 아빠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일해 주는 직장인이에요. 왜냐? 뭘 위해서 출근하십니까? 99%가 먹고 살려고.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 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들죠. 놀아주기, 일해주기가 싫은 건요,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입니다. 근데 놀기, 일하기, 이건 놀건 일하건 이건 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저는 직장인들에게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라. 주인의식은 사장님처럼 그런 생각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일하는 이 8시간의 주인은 나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라. 모든 조직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회사에 가면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걸 이뤄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쉽게 말하면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일하느냐? 우리가 일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생각하느냐? 직장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 내가 돈 버는 데다. 아예 직업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직장생활 할만해요 라는 직장인이 거의 없어요. 이 일을 하면 당연히 월급을 받지요. 그렇지요? 예.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나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집까지 해야 돼?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입니다. 그런 직장인들한테 행복하냐고 묻는다는 것은 약 올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수 이적입니다. 삼형제가 다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이게 형은 무슨 과를 나왔습니까? 형 동생입니까? 네, 저희 형은 건축학과.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서울대 인류학과. 네. 어떻게 어머님이 어떻게 키웠길래 과외 선생님 집으로 와가지고 세상을 다 가르쳤어요? 뭐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저희 어머니 교육 방법은 교육을 안 시키시는 게 방법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다시 공부를 하시니까 큰 책상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책상에서 어머니가 계속 뭐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좀 컸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괜히 뭐 하나 보다가 이제 책 같은 거 보시니까 거기서 옆에 보고 뭐 숙제도 하고 뭐 이러던.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는 있으셨어요. 어릴 땐 그렇잖아요. 엄마 나 공부해. 뭐 이렇게 자랑 같은 거 한다든지, 엄마 나 공부하면서 뭐 잘하면 뭐 해줄 거야. 뭐 이러면, 네가 공부를 하는 거는 엄마를 위한 일이 아니다. 네 일이다. 자, 네가 공부해서 잘 되면 네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니? 그러니까 이 공부는 네 일이다라는 게 확실히 하셨죠.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다. 이적의 어머니 박혜란 여사가 쓴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공부해 주는 학생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까 중독이라는 시 기억나십니까?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그러면서 공부해 주는 애로 만들고 있거든.
수험생 부모라면 어떻게 명문대생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부모에게 받은 도움 중 어떤 것이 유익했느냐. 대학 입시 정보 제공, 학원 강사 소개, 학과 선택식 조형, 교통편 제공, 보양식. 1번이 뭐냐? 격려와 칭찬입니다. 격려와 칭찬입니다. 내적 보상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파워를 믿지를 않습니다. 실험해 보지도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파워를 알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결과에 주목하는 외적 보상, 자꾸 이쪽만 하게 되면요, 지금 모토가 뭐가 되느냐? 너보다 나은 나. 내가 먼저 빨리 저 깃발을 뽑아야 돼. 뭔가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과정에 주목하는 내적 보상은 어제보다 나은 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내가 작년보다 어제보다 더 잘해. 너보다 나은 나를 키워주면 경쟁심이 생깁니다. 과정에 주목하는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요즘 우리 학생들 경쟁심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경쟁력은 없어요. 세계적인 경쟁력은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노벨상 한 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경쟁력,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합시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의 젊은 어린 시절은 정말 불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의 위상은 어마어마하지요. 어떻게 이런 개천에서 용이 났는지, 한 11년 전에 흑인들의 하버드라는 하워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인사말, 할머니는 늘 내게 잘 커서 일자리 줄 마음씨 좋은 백인을 만나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백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지 할머니가 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좀 발티모어 TV에서 내 스타일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흑인 취향이라고 바꾸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원칙을 버리고 타협하면 10배는 더 부유해질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원칙을 지키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 졸업식에서 또 앞으로 살면서 상을 받는 학생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상입니다. 자신에게 존경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수렁에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적 보상입니다. 근데 외적 보상과 달리 내적 보상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뭐냐? 외적 보상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월급을 주고. 근데 내적 보상은요, 칭찬과 격려는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시던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훨씬 더 나아졌어.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 수 배우십시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앞으로 쭉 펴시고요, 머리 꼭대기가 대시고 뒤로 내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칭찬하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다. 잘 이겨냈다. 잘할 거지? 네. 이왕 하신 김에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행복하게 핵심을 감춰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내적 보상, 내적 보상, 그 과정, 바로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결국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의 지혜입니다. 10분을 뛰어도 만족할 것이고 20분을 뛰어도 만족할 것이고 전반전을 뛰어도 만족할 것이고. 그런데 박지성이 처음서부터 산 위에 꼭대기에 꽂힌 깃발처럼
모든 경기에 풀타임 스타팅 멤버. 그것만 목표로 했다면 10분을 뛰어도 불만일 것이고 20분을 뛰어도 불만일 것이고 전반전을 뛰어도 불만일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죠? 근데 10분을 뛰면 야, 지난번에는 못 뛰던 이제 10분 뛰었어. 지난주에는 10분 뛰던 이제 20분 뛰었어. 결국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꼭대기. 박지성의 위상이 퍼거슨 감독, 이제 퍼거슨 경이라고도 불러야 될 텐데. 이거는 메뉴 클럽 역사상 8명밖에 없는 메뉴의 앰베서더, 대사로 임명되는 장면입니다. 대단. 결국 자기 스스로를 내적 보상했을 적에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이 된다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것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그러죠. 지금 태양 같은 것을 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도는 달 같은 별을 뭐라고 그래요? 위성이라고 그러죠.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지금 위성이 하는 것은 공전밖에 못합니다. 행성은요, 공전 플러스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죠. 예. 지금 기업으로 말하면 별이라는 건 이사가 되는 겁니다. 신입사원 시절 공전만 해야 공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사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수 배우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관리자급이 되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공전합니다. 사장님 옆을 맴돌아야죠. 동시에 자전, 스스로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사장이 되려고 그러면요, 발광발열을 하셔야 합니다. 앞이 깜깜했을 적에도 사장님을 만나보면 빛이 보여요. 낙담해 있을 적에도 저 양반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가슴이 뜨거운 걸 느껴요. 이런 능력을 갖췄을 적에 드디어 사장이 됐죠. 각각.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처음서부터 화려한 불꽃이 되고 싶습니다. 해성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맙니다. 너무 큰 해성과 같은 존재. 아니죠. 차근차근 가셔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적 보상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힘든 일이 있을 적에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비합니다. 바람의 딸. 그게 없었으면 되게 물렁물렁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일기장을 보면은요, 되게 속상한 일도 많았죠. 어느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침에 그 아르바이트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눈앞이 노래요. 잠을 못 자갖고. 그리고 졸음이 올까봐 안티프라민을 눈 밑에 되게 많이 발랐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세상은 전부 다 합심을 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기게 하는 힘은 뭐냐면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참고 견디자.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장간에 왔어요. 자기가 벼려지는 칼이에요. 대장장이가 작정을 하고 나는 이 칼을 명품으로 만들어 볼 거야 하면 끝까지 두드리겠죠. 더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끝까지 두드려서 명품으로 만들겠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뜨거운 불에 맨날 있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두드려만 하면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칼이다. 지금 그때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하루에 7개씩 알바했을 때 그 아픔, 이건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의 한비아의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한 공식 행사에서 한비아 씨가 나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비아 씨는 먼저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유엔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유엔의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자문이 됐습니다. 한비아가 강의할 때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꼭 함께 읽는 시입니다. 흔들며 피는 꽃.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웠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갖는 삶이 어디 있으랴.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됩니다. 자신감으로.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피겨 여왕이 될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은 여자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점프였다. 보통 여자 선수들은 점프를 위해 스피드를 줄인다. 반면 김연아는 남자 선수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점프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길고 점프하는 모습이 당당하게 보인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3회전 플러스 3회전 연속 점프를 완벽하게 실행, 숏 프로그램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자랑스러운 기사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여기서 의아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도 김연아처럼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점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요?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예, 맞아요. 근데 김연아는 겁이 없어요? 예, 김연아는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겁이 없는지 본인의 말로 들어보시죠. 김연아가 얘기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엉덩방아를 찢지만 그때마다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지금의 시련이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속으로 주문을 건다. 김연아는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바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침없이 뛰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갖게 되는 파워가 뭐냐? 이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달리기를 배울 수 있어요? 넘어져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무릎 까져야 합니다. 또 뜁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별로 넘어졌다 일어나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넘어지려고 그러면 옆에서 선생님이 붙잡고 부모가 붙잡고 과외 선생님이 붙잡아요. 무릎들이 너무 깨끗해요. 별로 아픔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요. 성경에서 주의 쓰임을 받는 인물치고 아픔을 겪지 않은 인물이 있던가요? 다 아픔을 그걸 겪어내거든요. 예, 바로 그 과정입니다. 김연아가 얼마나 제대로 뛰었는지 미국 수학 교과서에 실렸어요. 예. 지난번 소치 올림픽에서 지금 부당하게 금메달을 뺏겼을 적에도 김연아는 준비를 하면서 심리적,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다. 그것을 이겨냈다는 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 비록 은메달 땄지만은 본인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금메달, 그건 외적 보상이지요. 그런데 본인에게 120점을 주고 싶다.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요정처럼 나타나서 스케이팅 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 밑바닥도 다 넘어졌다 일어났고 넘어졌다 일어났던 그 과정 끝에 나온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요 확실한 실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가치를 따집니다. 저게 가치를 따질 적에 기준은 뭐냐? 가격 대비 가치죠. 그래서 가성비 그러지요. 예, 이퀄 관계는 정확한 가격을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가격보다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조금 싼 거죠. 이거는 가치에 비해서 비싼 값을 매긴 겁니다. 위에서부터 1, 2, 3 그러면 여러분 몇 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은 그냥 붙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산 원가, 비용하고 이퀄 관계는 이익을 붙이지 않고 원가로 파는 겁니다. 이거는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조금 이문을 좀 붙인 거고요. 마지막은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1, 2, 3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까? 몇 번이에요? 당연히 1번이죠. 예.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니까 공장이 돌아가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한 이 가격보다 가치 있는 물건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생산자나 소비자나 둘 다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물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뽑을 적에 회사에서 가치를 따집니다. 저 친구를 뽑으면 우리 회사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때 기준은 뭐냐? 월급입니다. 월급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면 지금 어떤 인물을 뽑으시겠습니까? 지금 가운데는 그대로 월급만큼 돈 버는 친구가 있고요. 벌어다 주는 친구가 있고, 맨 위에 거는 월급 이상의 일을 하는 친구가 있고, 맨 밑에는 월급값 못하는 친구. 월급값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잘리죠. 월급값도 못하는데 잘리죠. 두 번째, 정확하게 월급만큼 일하는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조금 있다 잘립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별로 보탬도 안 돼요. 월급 이상을 일할 직원을 찾으면 그동안 수고했어. 그런데 이거는 회사 입장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하고 생활비하고를 대비를 해봐야죠. 이퀄 관계는 월급 받은 대로 다 생활비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월급이 세니까 저축할 여력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생활비가 안 되는 거죠. 바람직한 것은 당연히 1번이죠. 생활비 이상의 월급을 받으니까 출근할 만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 이상의 돈을 벌어오니까 회사가 돌아가요. 예를 들면 월급이 400만 원이다. 생활비는 300만 원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달에 이 회사에 벌어주는 돈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에 600만 원의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걸 가지고 분개합니다. 내가 1000만 원씩 벌어주는데 왜 월급은 400만 원이야? 그런데요, 이것이 차익이 없으면 회사가 생존이 불가능해요. 서울대학의 윤석철 교수는 이걸 보고 생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가치 1000만 원 중에 지금 400만 원은 무슨 보상 받은 거예요? 무슨 보상? 외적 보상 받은 거죠. 그때 600만 원은 내적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이 600만 원의 차액이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2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 보세요. 그럼 월급이 800만 원으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을 내적 보상으로 6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불만이 쌓여요. 회사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스스로를 내적 보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질 못해가지고 항상 600만 원의 차액이 마치 이것이 부조리인 것처럼 분개해 왔습니다. 윤석철 교수님이 강의할 적에 결론 부분에서 함께 읊는 시입니다. 오늘 시가 많죠? 이 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젊거나 늙거나 참나무 같은 삶을 가지라. 싱싱한 황금빛으로 봄에 빛나는, 여름에 무성하지만 가을엔 더 밝은 금빛이로다. 나뭇잎새 다 떨어진 그때 보라, 나뭇과 같이 옷 벗은 힘이 있었구나. 옷 벗은 힘, 영어로 말하면 naked strength, 우리말로는 이걸 보고 나력이라고 합니다. 나력이라는 건 뭐냐? 직장도 직책도 없을 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얘기합니다. 이 나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10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은 600만 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만든 1000만 원 가운데서 400만 원은 외적 보상하고 가져간 회사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잘리고 직책도 없고 했을 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력은 어떻게 생기냐? 저 600만 원이 쌓이면 여러분의 것이에요. 600만 원은 내적 보상하시는 겁니다.
내적 보상하시는 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 이상을 일하라는 겁니다. 저는 사장님의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 10여 년 동안 한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열심히 싸우다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잘렸습니다. 잘렸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 이제 대학이라는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교수라는 직책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 박영근이 가지고 있는 나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력은 뭐냐? 바로 그 신문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생겼느냐?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교과서를 정해본 일이 없습니다. 참고도서만 쭉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봐라. 아무거나. 교과서는 따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 너희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와라. 저도 수업 준비해야 돼요. 신문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두 개 봐서는 안 돼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교과서 하나 정해놓고 수업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교과서를 정하지 않고 신문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는 월급 이상을 일했습니다. 월급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도 직책도 없는 저에게 naked strength, 나력이 있는데 그건 정보를 요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정보사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나와서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행복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충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왜 월급 이상을 일하냐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을 위해서 월급 이상을 일하는 것이 그것이 남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남는 일이다. 마지막입니다.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뭘 갖게 되느냐?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목표가 행복이지요? 행복입니다. 재밌는 질문을 엊그저께 받았어요. 누구였지? 좀 지나간 프로그램입니다. 남자의 자격. 지나가면서 우승 노리시는 거는 당연하시죠? 그래서 내가 사실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제가 남자의 자격 그 프로를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근데 사실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요, 저희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을 해낼 거고요. 몇 팀이 나오는지 무슨 노래를 뭐 하는지를 한 번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만큼 해내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다. 하여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남들보다 잘하는 것보다 더 바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마추어 합창단을 모아가지고 박칼린이라는 이 디렉터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와서 우승 노리는 거 맞지요? 아니다, 나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승을 노리는 거,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더 혹독하게. 그 훈련 끝에 드디어 대회에 나갑니다.
결국 남자의 자격이 합창단은 여기서 입상 못합니다. 특별상인가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최선을 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방법은 과정을 즐겨라. 비결은 내적 보상에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박지성을 생각하십시오. 역경을 이겼던 바람의 딸 기억하시고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됐던,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으로 일어섰던 김연아를 기억하십시오. 확실한 실력을 갖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이 잘 안 나시면 학교에서 잘렸다 다시 일어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진정한 행복, 박칼리니치 했던 바로 남성의 자격,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준비한 파일 마지막 하나,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예,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미소 지으셨다. 내 시간은 영원이니라. 뭘 묻고 싶으냐?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다라며 서둘러 어린이 되려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잃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는 마침내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들이란다. 하나님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내가 다시 여쭈었다. 저의 어버이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교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누군가 억지로 너희를 사랑하게 할 수는 없으니 오직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라.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좋지 않으며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가장 많은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아직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용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또 들려주실 말씀은요, 내가 겸손하게 엽죽자. 하나님은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늘 명심하여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